네, 운전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보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런 상상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신희철 박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희철입니다. 네. 어제 이제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박사님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다른 전문가분들과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로드맵이 나오게 된 건가요?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게 교통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을 세울 때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같이 교통정책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번 새 정부 들어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번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빌리티 혁신 또는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 전기차, UAM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고요. 이번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이번에 특징을 보면 그동안은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업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네네.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들을 그분들의 요구를 통해서 반영됐다라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업계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업계나 특히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자율주행 그 분야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운전자는 뭐 그냥 누워서 핸드폰을 해도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겁니까? 일단은 맞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긴 합니다. 네.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0단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 네. 그동안 사람들이 운행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벨 1,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자께서 어떤 차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토크루즈 같은 걸 갖고 있으면 다니는데 좀 편하잖아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크루즈는 크루즈 있죠. 버튼 누르고 예. 엑셀을 따로 안 눌러도 가는 그런 네. 거죠. 그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운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1단계라고 부릅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앞서서 요즘에 좀 좋은 차를 타면 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도 울리고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네네. 또 갑자기 사고가 나면 제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차가 멈춰줍니다. 브레이크까지 한꺼번에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레벨 2, 2단계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자율차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자율차라고 부르는데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알아서 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응급한 상황 또는 자동차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에게 경고음을 주면서 사람 보고 운전대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만 저희가 잡으면 됩니다. 이런 것을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레벨 4로 가면 사람은 할 게 없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가면 됩니다. 그걸 레벨 4라고 그러고요. 레벨 5하고 레벨 4는 약간 어렵긴 하지만 레벨 5는 완전히 사람의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스마트폰의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 3는 방수는 된다고 하는데 물이 묻으면 빨리 닦아야지. 안 그러면 바로 고장이 나는 거죠. 근데 레벨 4는 한 1m 정도 수영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닷속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그렇거든요. 레벨 5는 바닷속 100m를 가든지 산속을 가든지 비를 얼마 같든지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벨 4부터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부르고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벨 3단계부터가 이제 자율주행인데 레벨 4단계부터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이라고 볼 분류가 수가 되는 있습니다. 거고요. 예. 이 정도 기술만 해도 엄청난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현재 팔리고 있는 것은 레벨 2 또는 레벨 2.5라고 불리니까 아직은 자율주행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올해 안에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과 독일에서 자율주행 3단계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말 안에는 3단계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3단계를 그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 독일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가 될 텐데 레벨 4까지 이게 출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상용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레벨 3도 상용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레벨 3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됐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인 부분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레벨 4가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을 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상용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3단계가 가능하고요. 27년까지 4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버스를 상용하고 27년까지는 이제 승용차까지 상용화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생각했을 때는 버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네. 기술을 적용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버스의 경우 더 빨리 출시를 목표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승용차보다 더 빨리 출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가 25년, 승용차가 27년인데 생각해 보시면 버스하고 승용차가 좀 다른 게 있죠.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아무데나 가죠. 뭐 산도 네네네. 가고 바다도 가고 다 가는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데 반해서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있고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차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AI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버스를 먼저 상용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승용차를 사면 개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관리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버스는 버스 회사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버스에 적용하거나 승용차에 적용하는 게? 그게 기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의 측면에서도 버스에 먼저 조금 더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운전자라는 개념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이와 네.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마련할 계획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벨 3가 올해 안에는 나올 거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도도 이미 정립이 돼 있겠죠. 음.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3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레벨 3 자율차는 기준이라든가 보험 제도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레벨 3가 나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레벨 4는 2027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의 제도를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레벨 4단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단계로 저희가 알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승용차에서도 그 부분 자율주행을 할 때 일반적인 국도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어느 특정 고속도로에 가서야 이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게 되면 전용 차로 같은 것도 필요한 건지 인프라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레벨 4의 그 수준에서는 전용 차로가 사실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네. 당장
올해 안에 레벨 3를 상용화하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제한돼 있거든요. 아까 스마트폰으로 치면 물기가 묻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보면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전용 차로라든가 통신 인프라라든가 정밀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자율차가 나오면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청사진대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은 딱 생각하기에는 편리성의 극대화 정도가 떠오르는데 다른 기대되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사고 예방 효과가 제일 큽니다. 사고 예방이요. 무엇보다 인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네네. 작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916명이었습니다. 한 3,000명이 채 안 되는데 물론 예전에 10,000명이 넘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1년에 거의 3,0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돌아가신다는 건 사실 커다란 손실이거든요. 네.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2035년까지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면 이동 시간이 줄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운전을 안 하는 시간에 뭐 잠을 자도 좋고 뭐 텔레비전을 봐도 좋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항상 꿈꾸던 그런 미래 시대의 모습이 그렇죠, 정말 그렇죠.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 상상으로만 했던 부분입니다. 하늘을 날아서 출퇴근을 하는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UAM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운행하는 계획이 이번 청사진에 포함이 됐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을 모두 통틀어서 UAM이라고 하는 건가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운송수단 중에서는 비행기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도시를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UAM이라는 게 Urban Air Mobility,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 항공교통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택시 네네. 또는 에어 택시 이렇게 불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차 위에서 달리는 택시라면 공중을 달리는 택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고가 나고 아직도 뭐 리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는 아직 시도해 본 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 새로운 교통체계가 생기면 사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체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비행기랑 지금까지 비행기는 멀리 다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좀 단거리를 다니려면 작기도 해야 되고 소음도 적어야 되고요. 또 공역이라고 해서 어딜 날아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은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탑승장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냐. 택시처럼 그냥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착륙장이 없으면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이 정도의 서비스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드론으로 사람을 태우는 것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무게가 꽤 나가죠. 그래서 과거에 뭐 쌀포대를 싣고 실험하는 그렇죠. 걸 본 것 같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택배는 사실은 뭐 사고가 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고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로 드론을 이용한 택배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적인 생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이착륙장 버티포트가 지금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이착륙장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약간 의문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기체도 중요하고 공역도 중요하지만 사실 타고 내리려면 탑승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번 에어 모빌리티 그 도심을 달리려면 도심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서울을 보면 건물도 많고 높은 건물도 있고 여기를 다 다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뜨고 내리려면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높은 건물에 어느 정도 좀 그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면 틀림없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2024년에 도심지와
공항 사이에 실증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먼저 도심에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공항 여기를 연결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고 이게 생각대로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편의성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로드맵이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그 2년 전의 로드맵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UAM도 그렇고 자율차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자율차 같은 경우도 라이다라는 장치를 둘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투입을 하고 업체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좀 더 진일보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런 민간 합동기구가 발족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로드맵 과정에도 청사진을 그리는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세워진지 다 보셨을 테고 앞으로 이제 이 청사진을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뭐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죠. 이제 정부에서도 R&D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많은 기술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겉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올라가야 상용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R&D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이 어쨌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정부의 어떤 뒷받침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